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다면 어떨까요? 조선 중기 한양 도화서에 이름을 세상에 떨쳤던 한 화원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붓을 꺾고 신분을 숨기고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야 했던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 붓 하나로 억울한 아버지의 이름을 되살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으며 조선 최고의 화원으로 이름을 남긴 사나이의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력은 결코 숨길 수 없고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지닌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한양 도화서 인근에는 오씨 화원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도화서 수석 화원을 배출한 이 가문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오씨 가문의 화원들은 그림 속에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는 독특한 화풍으로 조정 안팎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임금의 어진을 그릴 때도, 공신들의 초상을 남길 때도 반드시 오씨 가문이 화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 가문의 가장은 도화서 수석 화원 오병선. 그는 붓 하나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을 화폭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오병선에게는 1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진묵.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화실을 기웃거리며 붓을 잡았던 진묵은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먹을 갈고 화선지를 펼치고 붓 끝에 정성을 담아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는 아버지의 손길. 진묵은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오병선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묵아, 좋은 그림이 뭔지 아느냐? 보는 이가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이다. 붓은 단지 도구일 뿐이야. 진짜 그림은 화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진묵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오씨 가문의 빛나는 명성은 동시에 어둠도 불러왔습니다. 도화서 안에는 오병선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제조 나으리의 신복 황치봉이었습니다. 황치봉은 오병선이 도화서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엣 가시였고 기어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때는 마침 임금의 어진을 새로 그려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병선은 어진 작업을 위해 궁에 출입하며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는데 황치봉은 오병선이 임금의 어진의 불길한 문양을 숨겨 저주를 걸었다는 모함을 꾸민 것입니다. 어진의 저주 문양을 새겼다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치봉은 치밀하게도 실제로 오병선이 그린 어진 위에 몰래 저주 문양을 덧칠해 두었습니다. 결국 오병선은 금부도사에게 잡혀 을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진묵아, 이것은 음모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야.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12살 진묵은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늙은 아인 돌쇠의 도움으로 진묵은 가까스로 포졸들의 손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며칠 후 오병선은 국문 도중 옥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관비로 끌려갔고 누이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오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했습니다. 돌쇠는 어린 진묵을 데리고 경기도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오씨 가문의 자손임을 잊어야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돌쇠마저 이듬해 겨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 진묵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산속을 헤매던 진묵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삼배도포의 등에는 커다란 화구 보따리를 진 노인. 눈빛 많은 형형하게 빛나던 그 노인의 이름은 벽오거사였습니다. 벽오거사는 과거 도화서의 도화서 별제를 지낸 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권력 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벼슬을 버린 채 사냐를 떠돌며 그림을 그리는 은둔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벽오거사는 오병선과 오랜 벗사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굶주린 진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오병선 형님과 판박이로구나. 내가 형님과 옛날에 나눈 약속이 있지. 이 늙은이가 너를 거두겠다. 벽오거사 밑에서 진묵은 7년을 보냈습니다. 그 7년은 단순한 그림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벽오거사는 진묵에게 그림의 기술보다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쳤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것을 관찰하게 했고 늙은 농부의 손등에 새겨진 주름을 오래 바라보게 했으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그 감동이 가슴속에 가득 찼을 때 비로소 붓을 들게 했습니다. 또한 벽오거사는 세상에 나가면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묵아, 그림 실력이 뛰어난 것은 때로 독이 된단다. 황치봉 일당이 아직 살아있어. 오씨 가문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너를 죽이려 할 게야. 세상에 나가거든 바보처럼 굴어라. 붓을 감추어라. 20살이 된 진묵은 스승의 말에 따라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을 서당의 자빌꾼, 이름도 없는 막손이로 위장했습니다. 글은 알지만 그림은 모르는 척 묵직한 짐을 지고 다니며 어수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막손이 좀 봐. 나무짐이 넘어지는데 멍하니 서 있잖아. 낮에는 그렇게 놀림을 받으며 살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진묵은 뒷산 외딴 바위 아래 숨겨둔 화구를 꺼내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별빛 아래서 붓을 들면 진묵은 다시 옷이 가문이 화원이었습니다. 7년이 더 지났습니다. 진묵의 나이 27.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흉년이 든 장터는 굶주린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진묵은 서당 훈장 어른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다가 좁은 골목길 구석에 쓰러져 있는 젊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안색이 헬쑥한 여인. 주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진묵도 바보 행세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묵은 심부름값으로 받은 동전 몇 잎을 여인 손에 쥐어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장터를 지나던 진묵은 어제 그 자리에 다시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묵은 여인을 업고 자신이 몰래 사용하는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에 들어서는 순간 진묵은 바보 막손이가 아니었습니다. 7년 수련의 화원이었습니다. 여인의 안색을 살피고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열병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진묵은 산에서 캐두었던 약초를 다려 여인에게 먹이고 밤새 곁에 앉아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진묵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안전한 곳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채윤아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이라고 했지만 자세한 사정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묵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숨긴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윤아는 진묵의 약초 치료와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일주일 만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진묵이 밤마다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산새 그림, 폭포 그림, 늙은 농부의 초상. 이 그림들 당신이 그린 건가요? 아, 그냥 심심풀이로. 윤아는 그림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그림 속 노인의 눈빛 너무 슬프고 따뜻해서요. 그림이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진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오병선이 늘 하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림은 말을 해야 한다고. 낮에는 바보 막손이로, 밤에는 오두막에서 윤아를 돌보는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서당의 훈장 어른 댁종인 분이가 진묵의 이중생활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진묵을 좋아했던 분이는 질투가 나서 추궁했습니다. 막손이 오라버니 밤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산에 뭔가 숨기고 있죠? 진묵은 태연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뭐요. 거기 산딸기 많이 나는데 알아둔 거예요. 분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현감 나으리가 새 현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한 서예가를 불렀는데 도중에 병이 나서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현감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현판 제막식 날짜가 사흘 후로 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감의 부인 정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심화병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진묵은 그 소식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정체를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결국 진묵은 조용히 현감댁 담장을 넘어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초를 다리고 지압을 해드리자 부인이 30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감은 황망히 은인을 찾았지만 진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 한가운데서 어물전 주인이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위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진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가시를 빼낸 진묵.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막손이 녀석, 저게 무슨 솜씨야? 이 일로 진묵의 비범함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진묵을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글을 쓸 줄 아는가? 현판을 써줄 수 있겠나? 진묵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부인이 손수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흘 전 나를 고쳐준 분이 자네가 아닌가? 부탁드리오. 이 현판은 아픈 백성들을 돌보는 해민소를 위한 것이라오. 그 말에 진묵은 붓을 들었습니다. 현감이 가져온 화선지 앞에 선 진묵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힘차고 아름다운 필체로 현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해민소. 백성을 은혜로 돌보는 곳. 현감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빌꾼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도화서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습니다. 자네 정체가 무엇인가? 진묵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나 현판 글씨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나으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묵은 오두막에서 윤아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는 막손이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고. 그 그림들, 그 손놀림, 약초를 다루는 능숙함이 평범한 자빌꾼의 것이 아님을. 진묵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화서 수석화원 오병선의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했다는 것. 지금도 황치봉 일당이 권력을 쥐고 있어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
유나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나의 본명은 채유나. 그녀의 아버지는 선조 시절 예조판서를 지낸 채세준이었습니다. 채세준은 외란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청렴한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권세가들의 눈밖에 났고 결국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유나는 역적의 딸로 도망다니며 그 장터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딸과 역적의 아들이 만났군요. 진묵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유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묵씨, 아버지의 그림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머니의 초상화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20살이었을 때 그린 그림인데 어머니 눈빛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그림이 불타버렸을 거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유나가 조용히 진묵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판 글씨 소문이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황치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오씨 가문의 그 솜씨와 흡사하다고? 황치봉은 사람을 보내 마을을 뒤지게 했습니다. 동시에 유나가 채세준의 딸이라는 것이 마을 현관 부인의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유나를 잡으러 온 포졸들. 진묵은 유나를 보호하려다 칼에 어깨를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쏟아졌지만 진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졸들을 따돌리며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벽오거사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때가 됐다 싶어 왔구나. 얼른 따라오너라. 스승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깊은 산속 폐암자로 몸을 피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진묵은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는 밤낮으로 진묵의 곁을 지켰습니다. 진묵이 가르쳐준 약초 지식을 떠올리며 상처 치료를 하고 미음을 끓이고 잠든 진묵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묵이 눈을 뜨면 유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2달이 지났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저녁 벽오거사가 폐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조정의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금은 즉위하자마자 광해군 시절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오병선, 채세준을 비롯한 여러 충신들의 이름이 교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새 임금은 도화서를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광해군 시절 황치봉 일당이 도화서를 장악하면서 어진이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고 나라의 공식 행사에 쓸 그림들이 수준 이하였습니다. 조정은 훌륭한 화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벽오거사는 진묵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올라가거라. 진묵과 유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길, 전란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마을들을 지나다가 진묵은 멈추었습니다. 한 마을 어귀의 커다란 나무 아래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진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슬프고 지쳐 있었습니다. 진묵은 화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초상을 그려주었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한 붓질로 노인의 주름과 눈빛,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를 그대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노인은 그림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내 젊은 시절이 보이는 것 같구나. 유나가 진묵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그림은 말을 하는군요. 한양에 도착한 진묵은 도화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열린 도화서 특별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제목은 전란 이후의 조선이었습니다. 진묵은 붓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하지만 그 마을 어귀에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 나무 아래 손잡고 앉은 노인 부부. 그리고 그 옆에서 구슬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슬픔과 희망이 한 화폭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은 살아있습니다. 진묵은 도화서 시험에서 단연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나아가 자신이 오병선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전하, 소씨는 역적으로 모함받아 죽은 도화서 수석화원 오병선의 아들 오진묵이옵니다.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진의 저주 문양을 그린 것은 황치봉 일당의 음모였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임금은 황치봉의 죄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황치봉이 어진에 몰래 저주 문양을 덧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황치봉은 처벌받았고 오병선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임금은 오병선에게 종이품 가이대부를 추서했습니다. 또한 채세준의 억울함도 밝혀져 그의 딸 유나에게도 명예와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진묵에게 말했습니다. 그 그림 한 폭에 이 나라의 슬픔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짐은 그런 화원이 필요하다. 도화서 수석화원에 임명한다. 황치봉을 비롯한 간신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진묵은 그 소식을 들으며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막상 아무런 통쾌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화실도, 먹 냄새도, 아버지의 목소리도. 스승 벽오거사가 진묵에게 말했습니다. 진묵아, 복수는 끝이 없는 길이야. 네가 원한을 품은 채 살면 그 원한이 너를 집어삼키거든. 진정한 승리는 용서다. 아버지가 평생 그림으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생각해봐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었겠느냐. 진묵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치봉의 손자가 병이 깊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묵은 찾아갔습니다. 황치봉은 진묵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손자를 살려다오. 어떤 벌도 받겠다. 진묵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아이입니다. 진묵은 정성껏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황치봉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진묵은 도와서 수석 화원으로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어진뿐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초상도 그렸습니다. 시장 상인의 얼굴, 농부의 얼굴, 홀로 사는 할머니의 얼굴. 그림이 남으면 그 사람도 남는 거야. 그것이 진묵의 신념이었습니다. 임금은 두 충신 가문의 인연을 아름답게 여겨 진묵과 유나의 혼례를 주선했습니다. 성대한 혼례날, 진묵은 유나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이 폐암자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던 그날 밤 풍경이었습니다. 눈 쌓인 암자 지붕, 하늘 가득한 별, 그리고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 유나는 그림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혼례 후 진묵과 유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오명화가 태어났습니다. 명화는 어릴 때부터 붓을 잡았고 아버지 진묵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명화야, 그림을 잘 그리고 싶거든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림은 죽어있는 거야. 도와서 수석 화원으로서 진묵은 조선의 그림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양반만이 아닌 백성 모두의 삶을 그림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전국을 돌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화집은 미나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진묵은 유나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진묵은 품 안에서 작은 화선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소 앞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를 그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오진묵의 이야기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 막손이로 위장해도 붓을 잡는 순간 진묵의 재능은 빛났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갈고 닦은 것은 언제고 반드시 세상에 드러납니다. 둘째,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자를 치료한 진묵의 선택은 복수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셋째, 사랑과 헌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역적의 아들과 역적의 딸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심은 신분도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